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요즘 보니까 그 기사 중에 그 북한의 그 뭐 정권 입장으로 월북하려다가 네. 피살됐다라는 네네. 그 해수부 공무원. 네네. 그렇지만 가족들은 사고다. 네. 근데 그 억울하다라고 항의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이제 이 정보 공개 요청을 했는데. 네. 우리가 그 진단 키트 정보 공개 요청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또 이 해수부에서인가 이 해당 정부에서 해당 부서에서 네. 그걸 항소를 또 했더만요. 네네. 이제 공개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정보공개법에 관한 법 내용을 보면은 예. 이제 원칙은 이제 그 국민이 이제 정부 기관에 대해서 이제 행정에 관한 또 정보 공개를 하면 청구를 하면 원칙적으로 다 공개를 할 주되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뭐 개인의 사생활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안보나 이제 밀접한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비공개할 수 있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사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지난번 이제 강화도 이제 인근 그 북쪽 해역에서 이제 돌아가신 이제 어업 지도원 이제 대부분의 유족들이 이제 관련된 어떤 뭐 수사 자료라던가 기타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공개 청구를 하신 것 같은데 아마 뭐 제 생각에도 이제 법원에서 1차적으로 이제 국가 안보나 이제 거기가 DMZ 이제 비무 휴전선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서 당연히 뭐 일부는 비공개로 좀 처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감안하고서도 이제 공개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래가지고 청와대와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항소를 제기해서 어쨌든 당분간은 이제 공개되지 못하도록 일단 조치를 좀 취한 것으로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소장님이 이제 일찍이 말씀하셨던 이제 그 진단 키트 수출에 대해서 이제 외교부가 앞장서서 이제 보도 자료를 내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이제 정보 자료를 이제 공개를 청구를 했고 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외교부에서는 일단 뭐 국가 외교와 아주 굉장히 밀접한 사안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입장이었는데 이제 재판부에서 이제 그 비공개로 해야 된다는 거 해당 자료들을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 내용을 검토한 후에 뭐 그 공개를 지금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서도 외교부가 지금 항소를 제기해서 현재 지금 소송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떳떳하지 못한데 항소로 계속 소송을 시간 끄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법적으로 고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진단 키트 관련된 부분도 참 이게 뭐 국가적인 어떤 보건이라던가 뭐 이런 특히 당시가 또 총선을 이제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연히 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그 돌아가시는 이제 업 지도원 하시는 그 분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뭐 어제까지 멀쩡하게 출근하고 공무를 수행했던 제 전 남편이긴 합니다만 아버지가 뭐 막 이게 무슨 뭐 중국이나 일본도 아니고 북한에 월북을 하려다가 이렇게 바다 위 한가운데서 사망했다.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하면서 이제 정보 공개까지 지금 거부하고 있는 작태가 정말 참 이게 인권이 어디 있고 정말 존엄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 시신조차 지금 수습을 못한 상황에서 정말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렸는데 참 이게 참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뭐 이게 뭐 이런 어떤 당부당 정치적인 어떤 편을 떠나서 참 이 문가리 정부가 정말 참 해도 너무한다. 도대체 문가리 정부의 눈앞에는 뭐 지지자들이나 자신들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그 권력층 외에는 다 사람으로 안 보이는가 보다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부분은 지난주 주말을 이제 계기로 뭐 타협이 된 동당의 이준석이 하고 이제 그렇게 그굴러가기로 돼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 MZ 세대가 중요하다고 유례 없이 MZ 세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MZ 세대들이 정치판에 와서 하는 짓거리는 그야말로 이 나이하고 관계없이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오늘 임 변호사님
하여튼 뭐 지난주에 뭐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쪽에서 다 그놈의 MZ 세대 때문에 아주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에서 제 우선 1번으로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지명했던 조동현 서경대학교 현 교수가 이제 혼외자가 있다는 의혹 속에서 이제 지명된 지 이제 3일 만에 사퇴를 했고, 또 지금 오늘 녹화하고 하고 있는 12월 6일 월요일에는 또 그 혼외자가 또 성범죄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얻은 아이라면서 뭐 낙태까지 생각을 했지만 뭐 그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나와서 지금 키우고 있다. 그러자 뭐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어서 좀 한바탕 홍역을 치렀고, 하여튼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 이제 후보로 선출된 지 정말 한 달 가까이, 그나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이제 총괄 선대 본부장인가, 그래서 전 직함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하다가 한 3주 시간 보내고, 이제 그게 뭐 어느 정도 그냥 서로 타협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당 대표라고 하는 이준서이가 뭐 뛰쳐나와가지고 온갖 난리를 치는 바람에 제가 지난 일요일부터 해서 뭐 타협을 해서 뭐 부산 공동 유세를 한다고 지금 서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참 양쪽을 볼 때 뭐 가장 큰 정말 저희 혁명 21도 사실은 뭐 국가적 주택 원가 판매와 뭐 이런 뭐 그 외에 뭐 사교육 폐지란 등등에 대해서 사실 20, 30대 지금 젊은 세대들을 이제 사실 핵심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공약인데, 과연 이제 이들이 20, 30대 어떤 이른바 MZ 세대를 도대체 대표할 만한 자격은 있는 것인지, 뭐 그 외에 그간 이른바 20, 30대의 어떤 대표라고 해서 나왔던 작자들의 어떤 행태들을 한번 간략하게 좀 짚어보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뭐 제 주변에 이런 20, 30대라고 하고 다니는 애들을 좀 봤는데, 보니까 사생활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네네. 그 20, 30대에서 사생활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좀 큰 거 아니에요? 심각한 얘기라고 봐야죠. 정치판에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요. 네네. 그리고 그 정치판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신분 상승의 계기로 네. 삼고 있는 이런 모양들이 보이고, 또 약간의 순수성도 없이 정치판에 좀 왔다 갔다 하면 애들이 시건방지더만요. 네네. 그러면서 그 뭐라고 할까, 자기 스스로가 이 정치를 왜 하는가에 대한 뚜렷한 의식 없이 다만 신분 상승의 도구로 정치를 생각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 네네. 지금 그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586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그걸 운동을 했던지 어떤 뭐를 했던지 하여튼 20, 30대를 뭐 하여튼 보낸 후에 이제 뭐 다른 이제 그렇지 않은 경력의 사람들은 뭐 국회의원 뭐 판검사를 했다가 뭐 국회의원도 하고 뭐 대기업의 CEO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뭐 그거를 뭐 하루 아침에 좀 이렇게 좀 엎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정계에 투신해서 이제 국회의원 해가지고서 뭐 장관하고 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행태가 사실 좀 눈에 좀 있었는데, 뭐 그 뒤를 잇고 있는 MZ 세대도 지금 마찬가지로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하여튼 뭐 종합적으로 이제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첫 번째가 제일 문제되는 점이 경력이 괴이하다. 이게 무슨 뭐 20, 30대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사회 진출을 해서 어떤 경력이 당연히 좀 있어야 되는데, 좀 정상적인 경력이 있어야 정상적인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취직을 한 것도 아니고 공직을 수행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서 내세웠다 발탁되었다는 배경을 보면은 그 실체가 뭔지 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 최근에 문제가 됐던 김윤희 뭐 뉴로 어소시에이트 대표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뭐 정책적 신념, 그러니까 뭐 정치적 신념까지는 모르겠지만 정책적 신념이 있다 그러면 뭐 여든 야든 자신의 어떤 가치관에 맞는 어떤 정치 세력을 선택해서 뭐 이렇게 등용을 이제 좀 해달라고 뭐 탄원을 하거나 하는 것까지는 제가 뭐 이해가 되는데, 뭐 민주당에 해보다가 안 되면 뭐 국민의당, 뭐 국민의당에 해다 보면 안 되면 뭐 민주당, 아니면 뭐 안철수당,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행태들이 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20, 30대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뭐 이제 경제적인 활동이라던가 뭐 사회적으로는 뭐 이제 사회적으로는 가족을 이제 구성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문제일 텐데, 엉뚱하게 패미 아니면 반패니, 사실 20, 30대의 뭐 젊은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큰 연관이 없는 이슈를 가지고 감정적인 선동에만 좀 앞장선다는 것. 그다음에 뭐 마지막으로는 뭐 모두 다 보면은 그 이미지 세탁이라든가 이미지 생성에 굉장히 엄청난 집착을 보인다라는 것이 참 이렇게 좀 공통적인 지점이고요.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의 뭐 총리, 그 젊은 애, 네네. 30대 네네. 중반의 애가 했죠. 네네. 그다음 지금 물러났어요. 네. 여러 가지 비리가. 네.
그 역시 젊은 놈 시켜놓으니까 이게 늙은 비리보다 더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래가 쫓겨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참여하는 북유럽에 보면 그 북유럽 사국의 총리가 다 여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육성되는가 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지지 정당을 선택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지 정당 활동을 방학이나 이럴 때 계속 하게 하고 네. 그래서 대학까지 가서 그 정당의 지지 활동을 해온 사람들 그렇죠. 중에 또 지방자치나 이런 쪽으로 중앙당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일하게 하고 그 한 사람들 중에서만 뽑지 그렇죠. 정치를 하지 않았다가 어느 날 뭐 경력이 이렇게 좋다 해서 여야가 서로 데리고 갈라 해서 이 길을 갈까 여기를 갈까 이렇게 데리고 오는 이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보면 발탁의 경위가 공정하지도 못하고 네.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러다 보니 그런 애들 자체의 정치 의식도 또 떨어지고 네. 그러면서 대부분 정치를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준석이가 뭐 성공했다지만 지금 이준석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저 소란을 한번 보십시오. 네네. 정치를 잘못 빼앗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씩 한번 짚으면서 네네. 이야기를 해보고 네. 또 대화를 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된 조동현 교수만 해도 뭐 그러니까 사생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왈부할 분은 없었지만은 많은 부분들이 좀 의문을 가졌던 것이 이제 이분이 육사를 나와서 이제 이제 소령까지 이제 복무를 하다가 전역을 해서 이제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쭉 경력을 보니까 뭐 짜이툰 부대에서도 뭐 파견됐다 그러지만 사실 뭐 짜이툰 부대야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했을 때 뭐 야전군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외부적으로 뭐 이게 외교하는 부대죠. 사실은 외교 활동 가서 이제 대민 지원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니까 물론 그 자체로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나 이런데 정말 오지에서 이렇게 야전군 지휘관으로 했다는 경력은 좀 아닌 것 같고 대부분의 경우 근무 경력이 뭐 국방부를 포함해서 좀 사령부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책상에서 이제 주로 일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론 여러 가지 인정을 받아서 뭐 이것 갖고도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은 뭐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행정 스쿨을 이제 수료했다는 것인데 뭐 이걸 가지고서 저는 뭐 왈가왈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뭐 군에서 근무를 했다 그러지만 뭐 특별히 뭐 육군에서 이런 뭐 항공 우주에 관련된 어떤 분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분이 이 양반이 갑자기 그냥 자신의 경력과는 상관없이 책 좀 몇 권 뭐 한 권 내서요 우주에 가는 거. 사실상 한 권이죠. 예. 한 권을 내놓고서 우주 전문가라고 둔갑해가지고 참 발탁이 됐다는 게 참 이게 무슨 경우가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좀 생각이 그래서 좀 이 사람의 학위는 다 이거 뭐 행정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케네디 행정 스쿨 자체가 원래 그런 데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애 보면 애 둘을 낳고 군 생활하면서 네네. 작년에 전역했더만요. 예. 애 둘을 낳고 미국에 갔다 오고 그 사이에 뭐 불륜도 했고 네. 지금 자기는 성폭행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파견 가고 뭐 하고 하면서 실제 군 생활을 제대로 몇 년 했는지도 의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뭐 군 연역을 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중령 진급이 안 되고 그 나이에 왜냐하면 군 생활을 상당히 오래 했잖아요. 예, 상당히 오래 2003년인가부터 군 생활을 그렇습니다. 시작했대요. 예, 뭐 이제 그래서 정상적이면 12년생이니까. 올해에서 중령은 충분히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진급에 탈락했다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그 뭐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육군 사관학교를 수료하고 이제 야전 지휘군 이제 지휘관 경력이 아니라 이제 주로 이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따서 이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본인 선택에 따라서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육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군 사관학교에도 뭐 정치학 국제 정치학이나 이런 걸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뭐 육사 교수를 한다거나 내지는 뭐 국방연구원 같은 이제 그런 연구 단체의 또 문관으로서 이제 뭐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래 통상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문관으로 육성된 군인들의 어떤 직업 군인들의 길이는 것인데 조동현 교수 같은 경우는 그런 경로를 결국 가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사실상 의무 복무만 채우고 나온 셈이 되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이게 뭐 대선 후보의 어떤 중요한 포스트를 맡을 만한 어떤 경력이라든가 식견이 있는 인물인가 자체가 지금 저는 군이라는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인물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상황이가 예. 되는 것입니다. 사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인물이죠. 예, 그래서 뭐 국제 정치 전문가라고 나서는 거는까지는 제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우주 항공 전문가로 나온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군에 장교이면서 육사를 넣은 성폭행을 당했다면 그 성폭행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걸 군이라는 조직의 문제로 떠넘기면서 둘러대고 그러면 자기가 살기 위해 자기 애는 성폭행으로 낳은 애니까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오히려 좀 이 해명들이 좀 많이 납득이 되지 않고 제가 어쨌든 뭐 이거를 지금 성폭행을 이제 주장하면서 가해자나 밝히지 않으려는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 스스로 이제 뭐 성폭행에 대해서는 본인 이제 스스로가 얘기가 이제 언급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대상자가 고위 장성이다 뭐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국가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전역을 했다 하더라도 연금을 주고 지금 대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군내 성폭행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다물은 자를 정당에서 그걸 발탁한다? 오히려 성폭행을 갖다가 이 미투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척결을 시키는 경력이 있다면 그거는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건 또 아무래도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예,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또 선대본으로 이제 가려고 해서 이제 김윤희 뉴로 소시에이트 대표라는 사람인 것인데 뭐 경력을 보니까 이제 뭐 카이스트에서 예공학 및 응용 수학을 전공했고 또 이제 조동현 교수와 마찬가지로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공공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이제 데이터 시각화 및 디지털 컨설팅에 특화된 뉴로 소시에이트사를 설립을 했고 경희사이버대학교의 모바일 융합 학부 겸임 교수에서 제가 뭐 저도 문과 출신이라서 사이버 대학의 겸임 교수는 경력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복잡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논란이 된 것은 이 사람 같은 경우가 먼저 윤석열 이제 쪽에 먼저 이제 어떤 원서를 넣었다가 원서를 내서 됐는데 뭐 그게 뭐 이러저러 뭐 처리되지 않는 과정에서 덜컥 이재명 캠프에 이제 합류했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자, 그런 것을 지가 동당의 박수영 의원님과 거기에 그렇습니다. 부탁을 해서 네. 내놓고 그 처리 과정에서 또 저쪽이 빨리 땡기니까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쪽을 견주어가 서로 이렇게 빨리 해라 아니면 저쪽 간다 이걸 했는데 문제는 서로가 빨리 땡길 만한 인재였는가 보니까 그 사람의 주소지의 회사가 없고 요 서교동에 어디 있다. 여기 어디 뭐 건축사 사무실이고 그 전에도 그게 없었다. 그게 페이퍼 컴퍼니다. 그다음에 옛날에 있었을 때도 매출도 형편없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실적도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학벌이나 이런 거 한 개 정도를 가지고 뻥튀겨서 계속 이제 딜 쳐서 자기의 이 스펙을 만들어가는 전형적인 이런 사기형 인물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좀 의심이 되지 않을 수 없고 또 한 가지 밝혀진 게 이제 2016년 11월 4일날 생각 정원이라는 출판사에서 빅픽처 2017년 뭐 4차 산업혁명과 고립주의의 역설이라서 여러 사람이 이제 공동 저자로 책이 발견됐는데 여기에 대표 저자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김윤희 뉴로 소시에이트 대표였고 여기에 송영길의 동생과 그다음에 조동현 교수도 공동 저자로 참여했었다라는 이제 것이 이제 최근에 좀 밝혀져서 그럼 결과적으로 이 김윤희와 조동현의 어떤 그 이재명 캠프 영입이 송영길과 관련된 인물들이 아니냐는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괜찮은 인물 없냐, 땡길 만한 30대 여성 뭐 이러니까 결국은 동생이 나하고 같은 책을 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 뭐 괜찮냐? 그거 좋네.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러니까 뭐 30대 여성이든 20대 여성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뭐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학교를 좋은 학교를 나와서 어떤 업적들을 이제 일궈냈는지라는 것이 좀 중요한 것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조동현이나 김윤희 모두 좀 정말 매우 불투명하고 사실상 없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뭐 여기에 사실상 20, 30대 대표 주자가 사실은 김수민 전 국민의당 이제 의원입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이라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옛날에 안철수당 말이죠. 그렇습니다. 2016년. 2016년에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이제 그 김수민 의원 현재 지금은 국민의 똥당 이제 청주 어디 지역구에 이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 양반 같은 경우도 1986년에 이제 청주에서 출생을 했는데 이제 이 김수민 전 의원의 일가가 5대째 청주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명여대 그 시각 영상 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학교에서 이제 재학 시절에 브랜드 호텔이라는 벤처 기업을 창설해서 말로는 이제 허니버터칩 디자인을 이제 개발한 것으로 업계에서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2016년도에 안철수가 주도했던 국민의당의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영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사실상 바로 발생한 일이 이제 홍보비 뭐 이걸 가지고 뭐 깡을 했니 어쩌니 이제 결국 뭐 나와서 이제 그 적발이 됐었다가 결국 이제 자기자체는 무혐의로
뭐 결국 이제 결론이 나긴 했는데 어쨌든 투명하지 않은 정치 자금의 집행에 직접 본인이 좀 관련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결국 이제 의원이 돼서는 이제 기억도 하시겠습니다만은 손혜원과 함께 이제 그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야구 대표팀 를 이끌고 금메달을 수여했던 선동열 전 이제 감독에 대해서 뭐 선수 선발이 공정했니 어쩌니 해서 정말 온갖 모욕적인 어떤 발언들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 대표 야구로서는 정말 최동원 전 롯데 선수와 함께 정말 양대 어떤 국보를 할 수 있는 선동열 전 감독을 완전히 모욕을 했고 그다음에 뭐 또 그다음에 또 했던 업적이 또 안민석 그 민주당 의원과 함께 그 윤지호를 옹호하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이 이제 의정 활동에 아주 중요한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에 또 2020년 총선을 앞두고서는 잽싸게 또 국민의 똥당으로 들어가서 측근처럼 행동하더니 예. 또 똥당으로 가서 이제 청주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뭐 최근에는 또 유승민 캠프에 또 들어와서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러저러한 불투명한 경력과 함께 결국 또 알고 보니까 이 김수민 전 의원의 아버지인 김연배라는 사람이 14대 국회의원, 당시 전국구 국회의원으로서 신한국당, 뭐 이전에는 이제 민주자유당 뭐 이런 식의 또 국회의원을 했었던 것이고 또 청주 지역에서 오랫동안 건설업을 했던 사람으로 좀 확인이 돼서 결국 김수민 전 의원이라는 사람도 20, 30대 세대 어떤 그런 것과는 사실 상관이 없고 정말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후광과 하여튼 이러저러한 어떤 경력의 어떤 그 화장으로 분칠을 해서 결국 국회의원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준석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지다시피 이제 아버지가 유승민 전 의원과 뭐 고교 대학교 동창이고 그 다음에 참 그 뭐 하여튼 카이스트 하버드를 뭐 나와 졸업을 해서 2007년에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라는 이제 어떤 공익 단체를 이제 결성을 한 그것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박근혜 이제 그 당시 2012년 박근혜 그 당시 비대위원장에 비대위원으로 참여해서 지금까지 현재 정치를 사회 봉사를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벤처 기업 클라스 스튜디오인가 네네. 뭐 그런 거 운영한 걸로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 지원까지 받은 그 벤처 기업을 보니까 이 정부 공공기관 이런 입시 문제지 기출 문제지 장사했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아직까지 좀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단체를 이제 좀 검색을 좀 해봤더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홈페이지나 이런 거는 좀 발견되지 못했고 이제 블로그, 이제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봤는데 쭉 내용을 보니까 전국에 하여튼 그 어려운 생활에 처해 있는 중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어떤 그 방과 후나 주말에 어떤 교육 지도를 해주는 사업을 뭐 한다고는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뭐 한 10개가 채 되지 않는 어떤 그 센터가 있고 그 센터라는 것이 이제 뭐 동사무소라든가 또 공공기관에서 어떤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 개의 교육장당 대략 자원봉사로 되는 교사가 뭐 정교사 뭐 이런 얘기를 표현을 쓰는데 하여튼 채 20여 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내세운 것도 한 교육장당 학생들은 15명 이하. 그 다음에 어떤 센터, 서울의 모 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만, 그러니까 평일에는 운영하지 않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이렇게 한 2-3시간 정도 이렇게 아예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에 나와 있어서 과연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렇게 그 운동권들이 물론 주도하긴 했지만 야학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나도 애들 없는 집에 애들 공짜로 많이 가르치기도 했는데요. 그런 걸 갱력으로 보통 넣습니까? 그냥 사회봉사로 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걸 갱력으로 넣는 것 자체가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주로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자원봉사 교사들을 모집하는 내용들도 많이 좀 제가 확인했는데 이게 뭐 제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느낌이 이제 이런 뭐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의 어떤 자원봉사에 참여를 하면은 나중에 뭐 취업이나 어떤 뭐 로스쿨이라든가 스펙의 어떤 관리 차원의 그런 경력으로 지금 활용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강하고, 뭐 주로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 보니까 뭐 그 주로 좀 올라가 있는 내용이 하여튼 거듭 말씀 뭐 자원봉사 교사 모집하는 거하고 요즘 놀러 가면 좋은 여행지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뭐 학생들 물론 간혹 이제 학생지 그 교육을 받았던 학생이 뭐 고맙다는 뭐 인사말 정도도 있는데 하여튼 좀 이게 과연 의미 있는 어떤 자원봉사 단체인가는 좀
좀 많이 의문을 좀 갖게 됐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그 민주당 현재 현 국회의원인데 78년생의 홍정민 변호사 그래서 뭐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뭐 삼성경제연구소에 다니다가 이제 사법시험 50회로 변호사를 활동해서 이제 지난 2020년 대선에 또 민주당에 또 이게 또 그 영입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또 로스토리라는 걸 창업을 해서 뭐 그 영가에 뭐 변호사 뭐 변호소의 영가로 뭐 상담도 해주고 뭐 케이스도 뭐 상고도 맡아주고 하는 내용을 이라고 해서 한참 이게 영입이 됐는데 하여튼 뭐 제가 과문한 탓인데 제가 어제 검색해 보는 바로는 뭐 어떤 사이트가 보인다거나 뭐 그런 것들 전혀 없이 로스트리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다른 내용들만 잔뜩 올라와서 과연 이 양반도 과연 그 저도 법조계에 있으면서 홍정민 변호사가 뭐 어떤 의미 있는 어떤 법률 관련된 창업을 했다 내지는 뭐 로스토리 같은 것들이 좀 의미 있게 구성됐다는 얘기를 저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또 어떻게 또 이런 양반이 또 이런 케이스로 뭐 창업을 잘했다는 케이스로 해가지고서 발탁이 됐나? 좀 이것도 좀 굉장히 의문스러웠습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 친박연대 양정래라고. 네, 기억납니다. 허위 학력 경력에다가 재산 신고 누락하고 공천 언급 아니냐고 시끄럽던 적이 있죠. 네. 그리고 요즘 뭐 꼭 이런 국회의원 뭐 영입급은 아니라도 이번에 뭐 저기 윤석열 지지 모임을 하다가 이준석이 파동 과정에서 저쪽에 이재명이 지지한다고 한 뭐 팀 공정인가 네. 그냥 평범한 젊은 애들 몇 명이 모여서 또 이름 붙이고 조직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선거판에 개입하면서 뭔가 기획 그 리더들 신분 상승을 노리고 조성은이도 그런 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을 만든 데다가 뉴 브랜드 파티인가 뭐 네네. 당이 아닌 게 결국 드러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이런 행태를 하는 젊은 브로커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MZ 세대의 자체의 문제들은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정치판이 MZ 세대의 대표로서 내세우는 이런 것들이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그러니까 이야기 좀 예,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뭐 보수 정치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나이를 불문해서 이제 뭐 선거 때만 쫓아다니는 철새 같은 이제 그런 분들이 좀 계셨고, 그다음에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말 586 깡패들 건달들이 이제 득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 양쪽 세력이 결론적으로 또 자신들과 같은 어떤 출신들의 이 사람들을 또 게다가 이제는 아예 부모의 후광까지 뒤에 업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MZ 세대의 대표라고 해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 사람들 이준석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그 막 폭등한 집값이라던가 뭐 어떤 실업 문제에 대해서 막 격렬하게 막 화를 낸 적은 없고 그냥 그놈 뭐 반패미 이걸로 가지고 약간 좀 목소리만 높일 뿐 사실상 20, 30대의 핵심적인 어떤 이해에 대해서는 한 번 제가 그 대변한다는 느낌을 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사람들이 MZ라는 사람 세대를 되어와서 어떤 주장들을 하고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뭐 전체 국민은 고사하고 20, 30대 젊은 사람들의 어떤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가? 결과적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제 앞으로 내세울 수 없는, 그러니까 앞으로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정말 그런 세력들의 또 허수아비가 되어서 국민들의 어떤 국민들의 여론을 흐트러뜨리고 진정 관심 가져야 될 부분들을 흐트러뜨리고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그 앞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재 기득권 정치 세력과 똑같은 행태들을 그냥 계속 이어나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금 이준석 등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엊그젠가 보니까 뭐 국민의힘 보궐선거할 때 오세훈이 지지 연설을 잘했다고 적극 연설을 잘했다고 네. 또 선대위원장으로 뽑았대요. 네네. 네, 기억납니다. 정치 안 해인 네네. 뭐 그냥 평범한 젊은이를 네네. 그래서 내 사고 안 나가기를 또 바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적극적으로 결정한 거거든요. 일반인을. 그래서 참 좀 윤석열 캠프에 대해서 저도 뭐 그 대표님을 이제 소장님을 포함해서 이제 뭐 다들 지금 뭐 걱정들을 하거나 내지는 좀 비판을 하거나 이제 사실 그런 이제 동력도 좀 사라지고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혁이라는 것도 좋고 또 청년이라는 것도 좋은데 이제 최소한의 어떤 훈련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586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스스로 경제 활동도 해본 적도 없고 책임 있는 공직을 맡아서 어떤 그 공직자로서 어떤 윤리 의식도 없고 뭐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그 국가를 지금 파국으로 이끌어나가 가장 중요한 이념도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이준석을 딱 지켜보고 있으면 과연 그런 그러니까 지금 보수 쪽에서 그렇게 비판하고 있던 586 이른바 정치 건달들하고 이준석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 점이 있는지 결국 하면은 그 결론 그 귀착은 그들과 똑같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잘 해봐야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뭐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거고 아니면 또 어느 자리 한 자리 차지기 위해서 악담을 하다가 결국 본인과 국가를 망치는 뭐 그런 것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 당의 정치가 이 당 저 당에 하는 모습이 젊은 애들을 정치판에 일회용 소모품으로 그렇습니다. 쓰면서 데려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용해 먹고 또 젊은 애들 스스로도 그냥 이 정치판에 자기를 갖다 신분 상승의 기회로만 노리는 그냥 가상화폐에 그냥 올인하는 올인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정말 웃기는 지금 이 모습이 2030 MZ세대 대변인 모습이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됐다. 네. 자기들 내부에 2030 예를 들어서 뭐 아카데미를 열어서 네. 지속적으로 거기서 교육시키고 이러면서 자기 당의 정치 철학을 이야기하고 공감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한 적어도 5년 10년 정도 트레이닝 되어서 나와야죠.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멀리 보면은 대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고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시절에 보수당의 어떤 청년으로서 이제 청년 어떤 회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했었고 동시에 사실은 옥스퍼드에서 계속 공부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화학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두 가지 다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노동당 최초에는 이제 노동당이 강세 지역의 공천을 받아서 또 거기서 어떤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비록 낙선을 했지만 자신의 어떤 정치적 소견을 발표한 내용이라던가 그런 성과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보수당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총리까지 이제 당수 총리를 역임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뭐 경력도 불분명한 사람을 그냥 젊은 사람의 대표다. 누군가의 뭐 자식이고 누군가의 뭐 친구의 아들이고 뭐 자식이고 이런 걸 가지고서 발탁을 해서 지금까지 뭐 지금 해온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준석 같은 경우는 정말 정치를 완전히 지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좀 하고 있고 똑같이 지금 그 발탁되었던 손수조 전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라져버리고 본인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굉장히 한탄한 좀 후회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뭐 이준석 같은 경우야 뭐 정치를 그만둬도 서울에 아파트도 있고 뭐 좋은 차도 있고 하니까 먹고 사는 네, 뭐 먹고 사는 데 분명했지만 이준석 같이 그렇게 잘 나가는 아버지도 없는 20, 30대 청년 정치 지망생들은 좀 이런 것에 휩쓸려서는 정말 인생을 크게 낭비하는 나중에 정말 크게 후회할 것이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임 변호사님 모시고 2030의 정치 진입이 참으로 괴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좀 짚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